네, 안녕하세요. 준비는 잘 되어 가십니까? 네, 그동안 기능사 필기를 대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과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필기 시험에서 실제 출제되는 문제들을 해설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왜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많이 풀어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째로 시험 유형을 알아보고 실제 문제를 이용해서 필기 시험을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학원 수강생 중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문제풀이만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만큼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정답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방지하는 거겠죠. 자, 둘째로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패턴을 익힘으로써 각 파트별로 어떤 점이 중요하고 키워드는 어떤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는지 확인하고 공부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필기시험은 CBT 형식으로 문제은행에서 조합한 문제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풀어보고 외워두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자, 이런 점들을 참고하면서 예상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외워서 되는 문제들은 패스하고요. 개념이 어렵거나 헷갈리기 쉬운 문제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층 가공은 기존 가공 방식에 비해 다양한 특징과 장점이 있다. 적층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자, 적층 가공의 특징과 장점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에 각 재료의 고유 물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내구성이 뛰어나다. 우리가 이제 3D 프린터 종류별로 다양한 소재를 씁니다만은 비교적 그 소재의 고유 물성을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맞지만 두 번째 내구성이 뛰어나다가 아니죠. 우리가 적층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층씩 쌓아서 입체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층씩 붙는 부분, 여기 요 사이에 있는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의 접착이 만약에 좀 불안정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옆에서 이렇게 내려치는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여기가 쭉쭉 갈라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물론 위에서 이렇게 내리쳤을 때는 그래도 꽤 우리가 버팁니다만은 이렇게 결대로 얘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심지어 찢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후 가공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2번입니다. 패턴 이미지 기반의 스캐너에 대한 설명. 자, 스캐너에 대한 이제 종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패턴 이미지 기반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스캐너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레이저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광선을 사용하는지 이렇게 크게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패턴 이미지 기반이라는 것은 이제 광선을 사용하는 우리가 스캐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광학 스캐닝 방식에는 이렇게 두 개, 광 패턴 방식하고 여기 있는 주파수 변이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익혀주시고, 자, 3번에 투명할 때도 측정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측정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투명한 경우에는 얘가 우리가 빛이나 레이저를 쐈을 때 이게 투과해버리기 때문에 반사가 되어서 나와야지 우리가 이 지점에 우리가 정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데 투과해버리기 때문에 얘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데이터 보정, 스캔 데이터를 보정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은, 자, 요거는요 스캔 데이터 보정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우리가
그 스캐너 영역에서 다 배웠습니다. 요거는 보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노이즈 자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서 선택하지 마시고요. 얘는 데이터 클리닝이 바로 여기 있는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4번에는 스캐닝을 할 때 측정 대상물이 클 경우에 미리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는 여기 밑에 스캐닝 측정 범위 설정을 했을 때 요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측정 시간을 단축하고, 여기 보시면은 측정 방향을 시작과 끝점 레이저광 진행 방향으로 초점 심도를 이제 고려를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고요.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면 측정이 이루어진다. 이동식 스캐너의 경우에는 별다른 측정 영역 필요 없다. 이런 것들 이렇게 그 내용들을 읽어서 외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뭘까요? 측정 후 최종적으로 정합 병합을 수행한다. 맞는 말이고요. 측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이동 속도를 고려할 수 있다. 측정 방향의 시작과 끝을 정할 수 있다. 클 경우에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측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D 모델링 문제인데요. 스케치 면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곳이 2D 스케치, 3D 솔리드의 평면, 그 다음에 작업 평면, 우리가 플레인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가상면, 이런 것이 있고, 공면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솔리드 공면,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넙스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하는 경우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처음에는 뭐가 있었나요? 넙스, 솔리드, 폴리곤. 그렇죠. 폴리곤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넙스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방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 세 가지의 가장 큰 키워드는요, 폴리곤을 제일 많이 쓴다. 제일 많이 사용한다. 넙스는 우리가 곡선을 계산해서 계산식에 의한 곡선을 이용한다. 솔리드는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측정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있는 면의 기본 단위가 삼각형이며, 삼각형을 연결해서 모델링 완성한다는 것은 바로 폴리곤 방식이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거, 얘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 꽤나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꼭 잘 우리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서 여기 조립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부품 1번, 2번을 조립했을 때 수축과 팽창으로 치수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당연히 이제 우리가 3D 프린터는 모델링에서부터 이렇게 조립을 하려면은 A 부품과 B 부품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안 되겠죠. 출력할 때 그냥 같이 출력해서 붙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이를 떨어뜨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공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차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확인하고 외워두십시오. 자, 3D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3D 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다는 것은 3D 앞에 있는 여기 정답 1, 2, 3번이 바로 3D 모델링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3D 모델링을 공부할 때 요런 것들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 기억을 하시고요. 자, 스케치를 끝나고 3D 객체를 완성한 후에는 치수 변경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해서 퓨전 설명공 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밑에 타임라인에 우리가 이제 작업한 것들을 순서대로 쫙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중간에서 수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작업 결과물도 동일하게 우리가 바뀐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면의 제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제 본 교재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얘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 내용을 알아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3D 모델링 방식은 요것도 이제 3D 모델링 방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아까 이제 뭐죠? 폴리곤, 그 다음에 넙스, 솔리드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3D 프린터에서 3차원 형상을 표현하는데 기하 공면을 처리하는 모델링 기법. 기하 공면을 처리하는 모델링 기법이 뭐였죠? 바로 넙스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넙스 모델링 공부할 때 요 용어들이 주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방법 기호입니다. 사실은 3D 프린터에서는요, 얘를 쓰지 않아요. 여기 보시는 바대로 얘는 이제 CAD 프로그램에서 가공 기호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는데요. 얘는 CNC에서나 이런 데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3D 프린터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필기시험 합격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애들까지 끌고 와서 우리가 이제 좀 문제 난이도를 높이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버핑이라고 해서 여기는 버핑 있죠. 입자를 사용한 표면 가공법의 일종이라고 되어 있고 버핑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BF 자,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FP, BF, FPF, BF 예, 여기 있는 버프 다름질이죠. 요게 이제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 외워두십시오. 자, 12번 부품 파트를 모델링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조립품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자, 여기서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상향식, 하향식이라고 하는 용어 요거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파트를 만들어서 자, 위로 올라가면서 나중에 여기서 조립을 하는 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니까 상향식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조립품 아예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따로따로 우리가 분리해서 저장하는 거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우리가 하향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트를 모델링하고 위로 올라가서 만드는 거니까 바로 상향식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한 원호와 선, 원호와 원호를 서로 접하게 만드는 구속 조건이 나왔네요. 자, 이 구속 조건도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원호와 선, 자, 이런 원호가 있고요. 자,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호가 이렇게 있고, 여기 원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우리가 서로 접하게 만든다. 뭐를? 선을. 그래서 우리가 접선. 우리가 영어로 탄젠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 연결을 할 때 얼만큼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느냐, 얘가 이제 관건이에요. 여기 탄젠트 뭐 설명을 더 깊게 하면 복잡하게 되는데요. 곡선을 연결할 때 방법이 있어요. 0, 1, 2, 3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있는데 탄젠트가 아마 2일 겁니다. 2.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는 거. 자, 이거는 여기 있는 접선 탄젠트가 정답이겠습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도 익혀두시면은 모델링 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다음에 시험 문제도 한 번씩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14번에 치수를 기입할 때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치수 기입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KS 이렇게 기본 원칙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15번에는 DFAM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용어를 해설한 거하고 똑같이 디자인 포 어디티브 매뉴팩처링 AM을 위한 디자인이다. 3D 프린팅을 위한 디자인이다 라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DFAM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그래서 여기 답이요 얘입니다.
여기 무슨 DFAM 기술을 적용하면 자동차 부품 모듈의 복잡한 조립 공정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얘는 조립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조립 과정 없이 일체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라는 그 장점이 바로 DFAM입니다. 따라서 3번에 있는 요 보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설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류 검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오류 검출 프로그램이 뭐예요? 자, 모델링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슬라이싱을 하러 가기 전에 여기 모델링 프로그램에 우리가 표준 360은 테스트라고 할까요? test.f3d라고 저장했습니다. 얘는 3D 프린트에서 읽어 드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슬라이싱, 얘를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링에서 뭘로 바꾸죠? STL 파일. 우리가 출력용 파일로 만들고요. STL 파일을 출력할 수 없으니까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넘겨서 얘를 최종적으로 G코드로 바꿔서 출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오류 검출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들어가는 거냐? 슬라이싱 들어갈 때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제 F3D가 STL 파일로 바뀌는 것은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STL 파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나중에도 문제도 나올 텐데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STL 파일이 정상적인 STL 파일만 정상적인 G코드로 바뀔 수가 있는데 STL 파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얘를 수정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오류 검출 프로그램이다. 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넷팹, 메시믹서, 메시랩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답은 AMF가 되겠습니다. 자, 출력용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력용 파일이 바로 STL이잖아요. STL 파일. 변환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럼 여기서 답을 보면은요, 틀린 것은, 자, 2차원 단면 생성 시 윤곽 데이터의 페루프끼리 교차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맞는 말이고요. 대부분 적층 두께를 일정하게 슬라이싱 한다도 맞는 말이고, 3차원을 2차원으로 슬라이싱하여 분해한 뒤에 적층하여 3차원 형상을 얻는다. 예, 맞는 말이고요. 2차원 단면 생성 시 윤곽의 경계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는다. 얘가 이제 틀린 말이죠. 자, 기억을 더듬어서, 자, 이런 형태가 있는데, 자, 얘를 출력하기 위해서 한 방에 출력이 안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슬라이싱 해서 제일 밑에 있는 애 하나를 꺼내서 얘를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대로 여기서 노즐이 예를 들어서 얘에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면서 필라멘트를 내보내면서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근데 여기 일부가 이렇게 끊어져 있다 라고 하면은 얘는 출력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18번에서, 자, 요거는요, 여기 실제 존재할 수 없는 구조. 딱 요렇게 나오면은 얘가 바로 비매니폴드 형상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AMF 파일의 특징. 자, AMF 파일도 얘가 뭐죠? 출력용 파일이라고 그랬죠. 출력 파일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STL 파일이고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애들이 어떤 종류가 있었죠? OBJ, 그 다음에 AMF, 3MF, PLY 이런 애들이 주로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각각의 포맷에 대한 특징들, 자, 요것들을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MF 파일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이제 2번 매 프레임에 하나의 파일이 필요하고 많은 용량이 필요하다. 요거는 바로 이제 OBJ 파일에 대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이제 원래 애니메이션 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프레임 여러 개를 엮어서 돌리면은 애니메이션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3D 프린터에서는 그걸 여러 개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만 있으면은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BJ의 모든 특징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STL 파일에 컬러가 안되고 재질도 담을 수 없는 거를 OBJ는 담을 수 있기 때문에 OBJ를 굉장히 많이 쓰고 호환성도 그만큼 좋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 또 이거 나눠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20번입니다. 자, 다음 중 플랫폼과 출력물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지지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지지대 구조물에 대한 종류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놨습니다. 요 그림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제 교재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요 부분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출력물과 그 플랫폼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레프트. 자,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1번. 자, 다음 보기를 작업 순서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모델 3D 모델링,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 이렇게 넘어갈 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STL 파일 포맷 3D 모델링이 여기죠. 니은이 처음에 있고요. 여기 프린팅으로 넘기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STL 파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맷 변환. 얘가 1번, 포맷 변환이 2번, 얘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4번, 예, 프린팅을 넘겨서 마지막 G코드로 만드는 거. 자, 이 순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기역, 디귿, 리얼. 자,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22번. FDM 방식 3D 프린터의 압출기 노즐의 직경이 0.5mm일 때 레이어 두께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노즐 직경이 0.5mm일 때 레이어 두께입니다. 노즐 직경하고 레이어 두께는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하드웨어에서 설명을 드렸던가요? 제품 출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가 이제 노즐 직경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노즐 안에서 필라멘트를 녹이고 난 다음에 얘가 압력에 의해서 밖으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쌓이는 건데, 이 쌓이는 높이가 무한정 높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라이싱을 해서 감당 가능한 경우로 층을 나누어서 얘를 이어 붙여서 만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능한 거는요, 너무 높으면은 안 돼요. 따라서 가장 그 출력이 깔끔하게 나오게 하는 게 거의 한 8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노즐 직경의 80%. 그러니까 0.5mm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자, 23번. FDM 방식의 3D 프린터의 출력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FDM 방식 3D 프린터입니다. 자, 우리가 3차원 모델의 벽 두께는 노즐 직경보다 얇으면 출력되지 않는다. 당연하고요. 3차원 모델의 면과 면 사이가 전부 막혀 있지 않은 상태라면 출력이 되지 않는다. 면과 면 사이가 전부 막혀 있지 않는다. 그렇죠, 맞죠? 찢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개의 출력물을 한 번에 출력하고자 할 때 모델 사이에 0.1mm 이상의 공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얘가 이제 문제가 되네요. 우리가 1번 부품과 2번 부품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뭔가를 만들 때 이 사이에 공간을 띄우지 않으면, 이 사이의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공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얘가 출력을 했을 때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리가 안 되죠. 조립품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24번. 출력 도중 압출되면 안 되는 구간을 이동 시 모터를 역회전시켜서, 자, 모터를 역회전시켜서 필라멘트를 뒤로 빼는 기능, 트랙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뒤로 빼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리트랙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25번. 다음 중 지지대의 형상과 명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요것도 이제 지지대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버행, 실링,
베이스 언스테이블이 아니고요. 얘는 이제 아일랜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26번 다음 보기와 같이 제품 출력 시 이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하고 같잖아요. 조금 전에 나왔던 얘가 뭐였죠? 베이스잖아요. 베이스. 자, 그래서 얘는 정답은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베이스. 27번 다음 중 지지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지지대 우리가 3D 프린팅 출력을 할 때는 지지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따라서 지지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은 했을 때, 뭐가 3번, 1번, 2번, 4번은 다 맞고요. 자, 3번을 볼까요? 3D 프린터는 적층 가공 방식으로 표면에 레이어 자국이 남게 되고 출력 후에 생성된 지지대를 제거하는 후 가공이 필요하다. 얘가 이제 딱 맞는 말이죠. 그럼 틀린 말은 뭐냐면은 제품 출력할 때 아랫면이 작으면 형상의 뒤틀림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랫면이 작다는 얘기는 바닥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 날을 출력할 때 말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뒤틀림보다는 뭐가 문제예요? 바닥에 딱 붙어서 계속 출력되는 게 아니라 면적이 작기 때문에 나중에 이탈해 버렸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지지대를 과도하게 생성할 경우에 출력 품질이 당연히 나빠지죠. 자, 그 다음에 디자인에 따라서 아래쪽이 넓고 위쪽이 좁은 출력물이라면 서포트 설정을 통해서 지지대가 필요하다. 당연히 이제 이런 피라미드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얘는 이제 지지대가 필요하지가 않죠. 기본적인 지지대는 오버행, 위에 공중에 매달려 걸려 있는 애들 아니면 돌출되어 있는 애들을 있을 경우에 지지대를 설치한다. 이거를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네, 28번 출력 중에 층간의 온도차와 팽창, 수축에 의해 모서리가 들리는 현상은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뭐였죠? 바로 워핑, 수축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29번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통해 출력될 모델을 미리 볼 수 있는 가상 적층 기능. 여기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여기 1번 헤드에 움직이는 경로 맞고요. 실제 출력 시 소비되는 재료의 양. 재료의 양은 우리가 슬라이싱에서 가상 적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지대 생성 요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와 브림의 모양 다 나옵니다. 정답은 2번. 자,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30번. 다음 중 M코드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3D 모델링을 해가지고요. 3D 모델링의 결과로 STL 파일을 만들어냈고요. 슬라이싱 프로그램의 결과로 얘를 우리가 G코드라고 하는 파일로 만들어내고 이 G코드를 컴퓨터에 있는 메모장을 열어보시게 되면 안에 다양한 코드들이 들어있는데 얘가 G로 시작되는 코드와 M으로 시작되는 코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M코드에 대해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이니까 G코드에 있는 애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G코드는 실질적으로 노즐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명령들을 G로 시작되는 코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미셀러너스라고 해서 M코드는 얘가 노즐이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팬 바람을 불어 넣는다든지 그런 기타적인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게 M코드죠. 그래서 지금 스태핑 모터 비활성화 M코드고요. 압출기 온도를 지정하는 거 M코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동이잖아요. 지정된 좌표로 직선 이동하여 필라멘트를 지정한 길이만큼 이송시켜서 압출한다. 얘가 이제 G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G코드죠. 그 다음에 온도를 설정하고 해당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명령에 대해서 대기한다. 자, 이것도 바로 M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31번. 자, G코드에서 좌표 지령 방법은 여기 절대 지령하고요. 증분 지령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이 두 개의 지령이 해당하는 그룹은 사실은 우리가 3D 프린터에서 이 정도까지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그룹별로 나오는 애들은 CNC용 G코드예요.
원래 G코드는 CNC에서 먼저 시작됐죠. 3D 프린터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그중 일부를 우리가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만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우리가 기억은 해 주십시오. 시험 요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지령과 증분 지령, 요 지령에 해당하는 그룹은 바로 모달 그룹 3.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모달 G코드에서 여기 있는 거리 모드 그룹 3. 자, 얘가 바로 절대 지령과 증분 지령을 우리가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구분은 아마 뒤에도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보기에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용어가 순서대로 나열된, 여기 바로 나오죠. 이게 절대 지령과 증분 지령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모달 그룹 3에 해당하며 절대 지령은 우리가 G90, 우리가 증분 지령은 G91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G90, G91, 3번이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리 설명 한번 드리고 갈까요? 우리가 G90 같은 경우에는 절대 지령이고 G91은 우리가 여기 상대적 좌표계 또는 증분 지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두 개 차이는요. 3D 프린터는 얘를 써요. G90. 좌표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G1, X10, Y20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G1, X, 20, Y, 10 자,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G90은 절대 좌표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 좌표에 자기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여기 X10, Y20이라고 하는 좌표값입니다. 그리고 얘는 X20, Y10이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위치가 다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요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얘가 이 위치에서 처음에 이 위치에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증분이에요. 이게 좌표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동하고 나면은 이동한 다음에 그 자리가 바로 원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10, Y20이니까 뭐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X20, Y10으로 가면은요. X에서 20 이동하고 Y로 10 이동한 이 위치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는 0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로 X축으로 20mm, Y축으로 10mm만큼 이렇게 이동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증분 지령이다 라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33번에서는요, SLA 방식 3D 프린트에 사용되는 소재로 특정한 빛을 받아 반응하는 물질은, 우리가 이제 액상 소재 있죠. 액상 소재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 액상 소재는 우리가 3D 프린트 가장 많이 쓰는 소재는 플라스틱이라고 말씀드렸죠. 플라스틱인데, 얘를 고체로 쓰느냐 아니면 액체로 쓰느냐 분말로 쓰느냐에 따라서 3D 프린터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사용되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액체로 되어 있는 애가 액상 소재인데 플라스틱을 완전히 액체로 녹인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얘를 3D 프린터 소재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특정한 빛을 받아서 반응하는 물질을 섞어야지 자외선을 받았을 때 얘가 경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애는 바로 광개시제, 얘가 정답이고요. 광개시제는 또 다른 말로 광중합 개시제라고도 부릅니다.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상 소재를 전문용어로 얘기를 했을 때 광경화성 수지라고 얘기합니다. 수지는 플라스틱을 말하는 거고요. 광경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광을 받았을 때 경화를 일으키는 플라스틱이다. 그러니까 액체를 말하는 거고, 이때 말하는 광은 대부분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경화성 수지는 광계시제, 단량제, 중간제, 광억제제, 기타 첨가제 이런 걸로 다 버무려 놓은 우리가 소재를 쓴다. 그게 바로 이름은 광경화성 수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용기 안에 담긴 액체 상태의 포토폴리머, 얘가 광경화성 수지입니다. 빛을 주사하여 선택적으로 경화시키는 3D 프린팅 방식은, 그러니까 액체 방식을 일단 찾으면 돼요. 일단 여기에 보면은 수조 광경화 방식, 그 다음에 재료 분사 방식, 요 두 개가 전부 액상을 씁니다. 재료 압출이 고체를 쓰고요. 분말 용접이 바로 분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요 두 개가 있는데 용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해서 이 용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용기를 쓰는 게 바로 수조 광경화. 이게 뱃이라고 하는 얘가 번역을 하게 되면 바로 수조예요, 수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ISO에서 규정하는 적층 제조 방식 중 석고, 수지, 세라믹 등 파우더 형태의 분말 재료로 바인더를 선택적으로 분사해서 경화시키는 거. 얘는 이제 분말 소재죠. 분말 소재인데, 분말 소재의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게 있었죠? 그 소개를 하는 SLS, 그 다음에 이제 그 접착제를 뿌리는 바인더 제팅 방식이죠. 바인더 제팅 방식. 그 다음에 용접 방식이 DD,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바인더잖아요. BJ가 바로 바인더 제팅이에요. 그러니까 접착제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경화시키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접착제 분사 방식,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다음 보기에 설명한 3D 프린터의 소재로 옳은 것은, 석유 추출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얘는 바로 ABS가 되겠습니다. ABS. 자, 37번. 다음 중 소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소결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얘는 어떤 소재를 쓴다? 분말을 사용하는 거고요. 분말을 사용하는 거 대표적으로 소결하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용융 방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분말 알갱이가 이렇게 있을 때 소결하고 용융의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소결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분말을 완전히 멜팅, 녹이는, 용융하는 온도가 아니고요. 그거보다 조금 낮게 하게 되면 표면을 녹여요. 그리고 분말 사이사이는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녹은 애들을 요 사이에 파고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서로 전부 다 엉겨 붙이는, 이게 바로 소결이고요. 용융은 녹는 점이 다른 두 가지의 소재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되게 높은 온도에 녹는 애는 냅두고요. 낮은 온도에서 녹는 애들을 녹여 없애는 거죠. 녹여 없애는 게 아니죠. 녹여서 어떻게 요 사이에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서 이렇게 고체로 만드는 방식, 용융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레이저나 전자빔, 플라즈마 아크 등의 열 에너지를 국부적으로 가해서 재료를 녹여서 침착시키는 거. 얘가 바로 이제 용융 방식이에요. 용융 방식. 그래서 그러면은 1번, 2번, 3번은 소결 방식이다 라는 말이죠. 얘가 소결 방식의 특징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에 다음 보기에 설명한 3D 프린터의 소재네요. 소재의 종류입니다.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조합.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세라믹이죠, 세라믹. 자, 요거는 이제 키워드로 바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문제, 세라믹 문제가 나왔을 때 요런 우리가 보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걸 가지고 또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9번에 자, 온도 조건이 매우 중요한데요. 당연하죠. 다음 중 온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노즐 온도는 사용되는 필라멘트 재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맞는 말이고요. PLA 소재는 히팅베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출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출력 난이도가 낮다. 출력하기가 편하다. 자, 그런 말이 되고요. 히팅베드 온도는 소재별로 다르게 설정하지 않고 일정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보더라도 제일 많이 쓰는 PLA 같은 경우에는 60도 정도 주고요. 산업체에서 많이 쓰는 ABS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도 정도. 자, 이렇게 온도가 다릅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FDM 방식에서 출력물의 표면 품질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걸 뭐 다 읽어봐야지 알 수가 있겠네요. 압출량 설정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맞죠. 타이밍 벨트 장력이 높은 경우, 노즐 설정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 첫 번째 층이 너무 빠르게 설정이 되는 경우. 다시 문제를 읽어보죠. FDM 방식 3 프린터에서 출력물의 표면 품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압출량 설정이 적절하지 않으면은, 압출량이 많으면은 떡지고 적으면은 쩍쩍 갈라지고 뭐 빈 공간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맞는 말이고요. 타이밍 벨트 장력이 높은 경우에는 얘가 그 벨트가 제대로 이송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필라멘트 압출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맞고요. 노즐 설정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도 필라멘트가 적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녹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따라서 압출량에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이 너무 빠르게 사용될 경우에는 얘는 이제 출력 품질이라기보다는 베드에 얼만큼 잘 붙이느냐, 안착을 시키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고분자 화합물로 폴리아세트산 비닐을 여기 있죠. 가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더해 가지고 분해를 시키는 그런 성질의 그런 성질을 가수분해라고 얘기하죠. 가수분해로 그러니까 소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소재로 출력된 물을 여기서 접하게 되면 얘가 녹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바로 PVA 소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그러니까 서포트용 필라멘트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는 PVA하고 HIPS 힙스 두 개가 있는데요. PVA는 용매 물에 녹고요. 얘는 리모넨이라고 하는 특수 용액이 있어야지만 녹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구분된다. 기억을 하십시오. 자, 출력 42번. 출력 방식에 따른 서포트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소결, 압출, 광경화 방식, 재료 분사 방식, 요런 이제 3D 프린팅 방식에 따른 서포트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소결 방식은 지지제가 필요 없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압출 방식은 재료가 서포트와 출력물의 재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즐을 두 개를 달거나 뭐 이중 압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광경화 방식은 서포트 소재와 동일해서 서포트를 얇게 생성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재료 분사는 출력 소재와 서포트 소재가 동일하다. 액상 소재를 이용하는 재료 분사 방식은 이렇게 밑에 바닥에 철판에 얘를 노즐 옆에 이렇게 자외선 광선을 쏘는 애가 있고요. 얘를 이렇게 뿌려 가지고요. 바닥에 이렇게 소재를 뿌리고 난 다음에 얘가 굳히는 방식, 얘가 이제 자외선을 쏘아 가지고 굳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얘는 나중에 이 서포트 제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 소재와 서포트 소재를 다르게 뿌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에 녹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분할 출력 후에 두 부품을 붙일 때 접합선이 두드러지게 나오게 되고, 이를 하기 위해서 후가공 시 퍼티를 주로 사용한다. 다음 중 경화제가 없고 작고 미세한 작업에 적합한 퍼티는? 자, 후가공에 나오는 퍼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퍼티는 우리가 공사장에서는 빠데라고도 부릅니다. 빠데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이 퍼티가 하는 역할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접합선 수정이 대표적인 겁니다. 접합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형태가 있어요. 얘가 이제 서포트가 너무 많이 달려서 자, 반을 잘랐습니다. 반을 잘라서 1번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출력하고 난 다음에 이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접합을 시키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프린터는 수축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요. 자, 수축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접합면 있죠. 접합면이 살짝 떠 있다고요. 확대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두 개를 붙였으면은 얘가 딱 붙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서 약간 들리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홈이 보입니다. 요걸 우리가 아마 이제 접합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후가공할 때는 퍼티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해 가지고 얘를 안으로 꽉 밀어 넣어요. 밀어 놓고 난 다음에 완전히 굳히고 나서 표면 위에 있는 애를 싹 갈아서 얘는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다시 도색을 해버리게 되면은 얘가 잘라서 붙인 건지 티도 안 나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바로 퍼티인데, 자, 퍼티는 여기 보시다시피 1액형 퍼티가 있고요, 2액형 퍼티가 있는데, 여기서 2액형은 1액형은 애기 하나, 2액형은 애기 두 개라는 뜻이고, 우리가 1액형은 퍼티만 있고요, 2액형은 여기 경화제가 붙는 겁니다. 여기는 빨리 굳어야 되는데, 빨리 굳게 하기 위해서 경화제를 넣는 애가 있고요. 근데 경화제가 이제 유해 물질이고 냄새도 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냥 베이직 퍼팅, 그러니까 베이직 퍼티, 기본 퍼티만, 경화제 없이. 근데 얘는 이제 굳히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뭐 작업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경화제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 있는 1액형 퍼티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폴리에스터, 우리가 폴리퍼티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는 경화제하고, 퍼티하고 경화제의 비율이 10대 1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화제가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죠. 하지만 여기 있는 우레탄하고 에폭시 얘 같은 경우에는 5대 5로 들어갑니다. 이런 이제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정답은 1액형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FDM 방식입니다. FDM 방식의 출력물을 베드에 잘 밀착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조건 베드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완성하기가 쉽습니다. 베드에서 떨어지거나 얘가 이게 뭐 약간 밀린다든지 그렇게 돼 버리면은 대부분 다 출력 실패입니다. 자, 노즐과 베드 간격을 노즐 직경 이상으로 조절했다. 베드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된다. 스프레이 마스킹 테이프 사용한다. 슬라이드 설정에 레프트를 사용한다. 자, 여기에 있는 1번은요. 노즐과 베드 간격을 노즐 직경 이상으로 조절을 한다라는 말은, 얘는 자, 예를 들어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노즐이 이렇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노즐의 위치는 얘가 베드에 딱 붙어 있는 이 상태 있죠. 얘가 이제 Z 좌표값이 제로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출력이 제일 잘 되고요. 이거를 맞추는 작업이 우리가 베드 레벨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출력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레이 하이트, 우리가 한 층의 높이를 만약에 0.2mm로 슬라이싱 프로그램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얘가 출력을 할 때 여기서 0.2mm, 자, 여기가 0.2mm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0.2mm를 딱 띄운 상태에서 필라멘트를 내려보내면서 이동하면서 바닥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깔리면서 이 높이, 레이 하이트가 0.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노즐 직경 이상으로 조절한다. 노즐 직경하고도 상관없을 뿐더러 얘가 이제 뭐 노즐 직경이 보통 0.4mm잖아요. 0.4mm, 0.5mm를 제일 많이 쓰는데 얘보다 더 높다는 얘기는 출력을 할 때 0.2mm가 아니라 얘가 0.2mm에서 더 올라가서요. 얘가 훨씬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필라멘트가 어떻게 바닥에 딱 안 붙고요. 그냥 이렇게 얹어져 있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바닥에 찰싹 달라붙지, 안착이라고 얘기하는 찰싹 붙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약간의 충격에 의해서도 전부 다 이탈해 버리는 거죠. 당연히 출력 실패할 확률이 뭐 이렇게 이탈하면 100%예요. 100%.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5번 액체 방식의 3D 프린터의 출력물 회수 방법. 액체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수 방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분말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액체 방식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 자체가 광중압 게시제, 이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물질이 대표적인 발암 물질입니다.
따라서 소재 자체가 조금 유해한 그런 이제 그 소재이기 때문에 꼭 장갑을 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마스크 끼고 그리고 혹시나 자외선이 또 내 눈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안경을 끼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지문 한번 볼까요? 마스크, 장갑, 보안경, 안전자구를 맞는 말이고요. 장비의 동작이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한다. 뭐 당연한 말이죠. 피부가 닿았을 땐 즉시 비누로 씻는다. 맞는 말이고 후 경화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재를 순서가 뭐냐면은 이제 출력물을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자 베드의 출력물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얘를 제거할 때 장갑 출력하는 동안에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요. 그 다음 이제 떼낼 때는 내화학성 장갑을 끼고 얘를 분리를 하고요. 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얘를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나 에탄올 같은 화학물질에 집어넣어 가지고 얘를 씻어요. 깨끗하게 씻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포트 제거하고 이런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어떻게 하느냐, 후 경화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딱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후 경화를 시켜주지 않으면은 얘가 잘 부서지거나 뭐 그런 변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후 경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FDM 방식의 노즐 막힘 현상. 노즐 막힘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노즐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외부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얇은 철사 등을 노즐 내부에 밀어 넣어 막힌 것을 제거한다.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노즐 분해해서 토치로 강하게 달고 놓은 노즐 내부를 완전히 연소시킨다. 그리고 물이 아니죠. 공업용 우리가 알코올 그런 데다가 아세톤, 공업용 아세톤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없애는 거죠. 답은 있죠. 공업용 아세톤에 담가 놓는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7번 압출기의 노즐과 플랫폼 사이가 너무 멀 때 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 발생하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여기 베드가 이렇게 있고요. 노즐이 여기서 너무 가까우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필라멘트가 사실은 0.2mm 하면 이 정도는 이제 쌓여야 되는데 얘가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얘가 이렇게 얇게 깔리잖아요. 근데 나오는 양은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즐의 구멍이 플랫폼 위에 막혀서 압출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녹은 플라스틱 재료가 제대로 압출되기도 어렵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출력물의 면을 구성하는 선과 선 사이에 빈 공간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처음에는 재료가 압출되지 않다가 3, 4층부터 제대로 압출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얘는 정답은 3번이고요.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은 출력물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일부분이 이렇게 비게 필라멘트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은 압출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4번이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그나마 조금 이렇게 1층을 깔렸다가도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만은 일단은 무사하게 1층이 지나가고 2층이 올라가게 되면은 2층은 정상적으로 이 위에 0.2mm만큼 올라가서 출력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층이 그러니까 처음에 막혀가지고 아예 그냥 필라멘트가 안 나오면 문제겠지만 계속 나와서 만약에 적층이 된다라고 하면은 3, 4층부터는 제대로 나와서 출력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빈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아예 압출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더 많아서 문제죠. 부족한 경우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3D 프린터로 제품 제작 시 3D 프린팅 방식에 따른 형상 설계 오류의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형상 설계의 오류의 고려사항. 자, 우리가 지금은 제가
예상 문제를 뽑을 때, 모의 문제를 뽑을 때요, 되도록이면 지문의 길이를 좀 짧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 가시게 되면은 지문이 꽤 길어요. 최근에도 이제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은 문제를 읽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부분 하나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FDM 방식 3D 프린터는 최대 정밀도가 0.1mm 정도로 정밀도가 좋지 않다. 맞는 말이고요. SLA DLP 방식의 광경화성 수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액상이 가장 정교하게 3D 프린터 출력물을 만들 수 있어요. FDM 설계 시 정밀도보다 작은 치수 표현은 불가능하다. 맞는 말입니다. 광경화성 수지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여도 형상 설계 후 출력하면 제품의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거리가 먼 것입니다. 모든 3D 프린터는요, 우리가 뒤틀림, 수축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조금 모호한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많이 읽어보고 조금 이해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십시오. 자, 49분. 3D 프린팅 시의 문제점 중에서 공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공차 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요. 결합 부분에 치수대로 만들었어도 출력 과정에서 수축과 평창으로 달라질 수 있다. 당연한 말이고요. 출력물이 다른 부품과 결합 또는 조립이 필요할 때 공차를 고려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출력하다 수치가 달라지는 값이 일정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이제가 정답이네요. 출력 전에 미리 변하는 값을 확인하고 수정해서 출력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때요, 출력 공차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프린터를 사용할 경우, 동일한 기종의 프린터라고 하더라도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 주변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압출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비 공차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장비 공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프린터를 출력하게 되면은 장비 공차에 의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조립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프린터에서 출력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50번 FDM 방식에서 출력 도중에 재료가 압출되지 않는 경우, 출력 도중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압출기 내부에 재료가 채워져 있지 않을 때, 얘는 이제 압출기 내부에 재료가 없으면 처음부터 안 나오겠죠. 출력 도중이 아니고요. 자, 스풀에 더 이상 필라멘트가 없을 때, 그러니까 출력이 진행되다가 필라멘트가 이제 모자라 가지고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럴 경우. 그 다음에 압출 헤드의 모터가 충분히 냉각되지 못하고 과열됐을 때 얘가 일치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필라멘트 재료가 얇아졌을 때,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2, 3, 4번은 맞고요. 1번이 이제 문제가 있네요. 얘는 이게 해설이 있죠. 압출기 내부 재료가 없으면은 출력 도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압출이 되지 않는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51번. 3D 프린팅 출력 중에 단면이 밀려서 성형되는 원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다가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나온 애는 이렇게 출력이 돼야 돼요. 근데 얘가 출력이 되다가요, 문제가 생기면 얘가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를 탈조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탈조가 생기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이런 말이죠. 자, 적절한 전류의 모터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맞습니다. 헤드 속도가 너무 느리게 움직이면은 3D 프린터는요, 느리게 움직였을 때 출력이 제일 더 잘 됩니다. 너무 느려도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10mm/s 이상으로만 출력을 하게 되면요, 출력 품질이 더 좋아요. 타임힐드 장력이 낮은 경우, 회전이 멈춘 경우. 자,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그럼 탈조가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요? 자, 1번
3번, 4번 얘가 탈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유추하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52번 FDM 방식입니다. 후 가공 처리 중에 아세톤 훈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세톤 훈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후 가공의 이제 후 가공 기법 중에 하나가 ABS 필라멘트를 출력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눈사람 형태로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했지만 얘가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적층 가공이기 때문에 뭐가 발생을 합니까? 계단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표면이 왠지 거칠다고요. 거칠다기보다는 계단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후가공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사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갈아버리면 되는데요. ABS인 경우에는 아세톤으로 훈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세톤 훈증을 해서 훈증 방법으로 얘를 표면을 이렇게 말끔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아세톤 훈증 방법의 기본적인 거는요. 자, 얘가 이렇게 계단 현상이 있는 경우에 그 아세톤을 이렇게 기화시켜 가지고요. 증기로 만들고 난 다음에 얘가 기화될 당시에는 얘가 공중에 뜨지만 실제로는 아세톤이 얘가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소복하게 내려앉는 거죠. 내려앉으면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녹여요. 녹여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얘를 채우는 거죠. 채우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동그랗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녹이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라멘트들이 열이 발생하면은 광택을 띠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세톤 훈증으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후 가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단점은 뭐냐면은 얘가 이제 뾰족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아세톤으로 훈증을 시켜버리면 얘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겠죠. 디테일이 조금 무너지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붓을 이용해서 출력물에 발라도 되고 상온에서 훈증하거나 중탕하는 방법도 있다. 맞는 말이고요. 아세톤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밀폐된 공간에 부어놓기만 해도 증발되어 훈증 효과를 볼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냄새가 많이 나지 않고 냄새는 엄청 많이 나요. 디테일한 부분은 이렇게 뭉개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밀폐 용기 안에 출력물을 넣고 아세톤을 기화시켜서 표면을 녹이는 방법으로 매끈한 표면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세톤 훈증에 대한 내용은 1, 2, 4번 참고하시고 3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53번 3D 프린터의 소재네요. 소재를 장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SLA 액상 소재를 쓰는 거죠. 그래서 팩이나 케이스에 담긴 재료를 프린트를 공급해서 투입해 사용한다. 맞고요. MJ 방식, 머티리얼 제팅, 재료 분사 방식이죠. 금속 분말을 머티리얼 제팅은 액상 소재를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FDM 방식은 고체 맞는 말이고, SLS는 분말을 사용하고 이 분말은 저장 공간이 별도의 저장 공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해설이 좀 필요할까요?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다시 한번 보죠. 얘가 이제 분말을 담아놓은 통이에요. 그러면은 한 층을 레이저를 쏘아 가지고요. 여기서 레이저를 쏘아 가지고, 자, 여기서 이 정도 이제 굳힌 애가 나왔어요. 그럼 베드가 내려가잖아요. 베드가 이제 뭐 0.1mm 내려갔다. 그럼 요 위에는 지금 분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여분의 분말을 통해서 이 분말을 끌어가서 이 위를 다시 덮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필라멘트 재료가 기어 톱니에 의해서 깎이게 되는 원인. 그러니까 필라멘트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뭡니까? 모타 축에 이런 이제 기어가 달려 있고요. 기어는 뭘 갖고 있다고요? 이렇게 기어 톱니를 갖고 있고, 이 톱니가 필라멘트를 이렇게 찍어서 이송시키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얘가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면은 얘가 여기를 이렇게 깎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깎아버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기어가 돌더라도 톱니가 여기를 찝지를 못하죠. 찝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필라멘트 이송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리트랙션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노즐 온도가 너무 낮을 때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재료가 너무 많이 뒤로 빼줄 때 맞고요. 출력 속도가 낮을 때 출력 속도가 낮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가 갈리는 원인 여기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자, 55번. 자, 3D 프린팅 공정별 출력에서 지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조 광경화 지지대는 출력물과 동일한 재료 맞고요. 재료 분사, 머티리얼 제팅, 지지대는 출력물과 다른 재료 사용한다. 예, 맞는 말이고요. 재료 압출, 얘가 이제 FDM 방식이잖아요. 지지대 출력물이 같은 재료인 경우와 다른 재료인 경우 두 가지 방식, 예, 맞는 말이고요. 분말 용접은 지지대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출력물과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다. 분말 용접이 바로 SLA 뭐 이런 방식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지대가 필요 없어요. 금속 분말만 우리가 지지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56번 분말 방식입니다. 분말 방식 3D 프린터에서 출력물을 분리할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진공 흡기를 이용해서 출력물 주위에 사용되지 않은 분말을 제거한다. 맞는 말이죠. 출력물이 끝났어요. 그러면 일단은 얘는 출력할 때 엄청나게 높은 열이 발생을 해서 뜨겁기 때문에요. 얘를 냉장고 같은 데 넣어서 식힌다고 그랬죠. 자, 식히고 난 다음에 얘를 그냥 덩어리, 분말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이제 요 안에 출력물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다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출력물을 꺼내게 되는 겁니다. 출력물에 붙어있는 분말 가루들도 솔이 장착된 진공 흡기로 제거한다. 얘도 맞는 말이죠. 출력물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된다.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안경을 착용하여 자외선 빛을 직접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데요. 보안경을 출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안경을 착용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그 분말은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을 쏘기 때문에 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57번 안전점검 종류 중에서 기계와 기구 설비를 신설하거나 현장 고장 수리 시 실시하는 부정기적인 점검을 뜻하는 것은 뭐냐? 얘는 특별점검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종류 밑에 있는 설명드렸죠? 요거를 보고 이건 뭐냐? 외우는 거예요. 자, 58번 방진 마스크입니다. 방진 마스크의 선정 기준 방진이니까 먼지를 막는 마스크입니다. 배기 저항이 낮을 것, 흡기 저항이 낮을 것, 사용 면적이 클 것, 시야 확보가 넓을 것. 사용 면적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마찬가지로 해도 선정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9분 사람이 감전되었을 때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취해야 하는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로 차단기로 전원을 내려서 바로 전원을 차단한다. 맞는 말이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감전된 사람을 손으로 이용해 전원으로부터 구출한다. 예. 섣불리 손댔다가는 바로 같이 감전돼 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전원이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이나 마른 장화, 두꺼운 면, 양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분리를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빠른 방법은 보통 우리가 신발 밑창이 고무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은 상태로 그냥 그 발로 가지고 밀어 가지고요 빼내는 게 가장 좋죠. 자, 편안한 구출 후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의식을 확인한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60번 다음 3D 프린터 관련 안전 표지. 안전 표지 얘가 원래 이제 NCS에서도 없고요. 그냥 이제 시험 문제에서 그냥 학생들을 좀 고생시키려고 넣어놓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지 표시의 표지와 금지 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얘는 딱 봤을 때 1번이 정답입니다. 얘는
불피움 금지가 아니고요. 불피움처럼 보이긴 하지만, 자, 얘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금지, 그 다음에 경고, 주의, 지시 표시 있죠? 요거는, 이걸 다 외워야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험 치기 직전에 하나씩 쭉 살펴보시는 거. 요즘에는 3프린터 그 안전관리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전에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제가 권장드립니다. 자, 이로써 1회 실전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